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요 55% 수준까지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은 구직난이죠. 왜요?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1차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의 신분제 돼버렸죠. 대기업 입사는 고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신용이 보장돼서 은행도 대출 잘해줍니다. 결혼도 더 잘해요. 게다가 기업 생태계도 단절됐습니다. 대기업 A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다리로 편입되는 순간 사다리에서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따로 존재해야 역전도 되고 하는데 앞에 사람 손잡고 가는 거죠. 절대 앞에 사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것은요, 왜 대기업이 성장해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을 나아지지 않는지.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88%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죠. 피오로하고 도링거가 제시한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정규직의 시장이고요, 2차 노동시장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입니다. 이게 1차와 2차로 구별돼가지고 교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 있어요. 내부자는요, 대기업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내부자들은요,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 단결투쟁,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 비용 증가는 내부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외부자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외부자가 신규 채용입니다. 두 번째 외부자는 하청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 실업자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즉 외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반대의 상관관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랜드렉 교수가 해준 이야기거든요. 동시에 최근에는요, 슈퍼스타, 승자, 독식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경제였기 때문에 저쪽에서 누구 한 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쪽까지 오기에는 시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이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 노동 분배율이 낮아지고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강자이기 때문에 슈퍼스타, 승자, 독식 기업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요 1980년대에 90%까지 갔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1990년대에 75까지 떨어졌고요, 2000년대에 65고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는 55% 수준까지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산업발전 국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우리나라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되어 있죠. 중소기업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청년들은 구직난이죠. 왜요? 청년들은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1차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의 신분제 돼버렸죠. 그러니까 공무원, 대기업 입사 시험 장수생이 양산돼서 국가 차원의 인적 낭비도 있죠. 게다가 기업 생태계도 단절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이동성, 그것이 현저히 약화되었죠. 지금은 대기업 A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은 급감합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구조적 불공정 관행 의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다리로 편입되는 순간 사다리에서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따로 존재해야 역전도 되고 하는데 앞에 사람 손잡고 가는 거죠. 절대 앞에 사람 못 따라가는 겁니다. 복지, 고용 안전망의 격차도 있습니다. 대기업 시장 평균 근속연수 12년, 육아휴직 사용률 높고 학자금 지원 빵빵하죠. 교육훈련 체계, 체계적인 직무교육 시스템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어때요? 평균 근속연수 4.2년이고 육아휴직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자금 지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훈련도 그냥 사수 따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임금뿐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복지, 안전망, 교육의 수준 그냥 격차 나버리죠. 여러분들 중소기업 입사한 대학교 동기하고 대기업 입사한 동기하고 한 10년 만에 애들 돌잔치 때문에 서로 만났어요. 대화해보십시오.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옷 입고 오는 매너 자체가 달라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타납니까? 대기업으로 입사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비즈니스 에티켓, 해외도 갔다 오죠. 최신의 정보도 습득하죠. 실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어때요? 교육이 없단 말이죠. 교육이. 그러니까 이게 중증적 격차로 나타나가지고 언제 한번 보자 하고 안 보죠.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과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딱 갈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안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기분 나쁘고 소득 불평등과 자산 양극화의 연쇄고리도 있습니다. 1차 시장으로 진입하면 대기업 입사는 고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신용이 보장돼서 은행도 대출 잘해줍니다. 결혼도 더 잘해요.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의 시기에는 그 자산 격차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죠. 매력 없는 중소기업, 문 닫힌 대기업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의 이 노동시장 이중화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자산까지 결정하는 현대판 신분제까지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어가지고 이런 거냐? 아니에요. 국가가 발전할수록 이런 양상은 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러스트벨트란 말이 있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 독주 체제로 전환되었죠. 대만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전형적인 개미군단이죠.
말이죠.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동양에 있어 왔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 어떻게 됐어요? TSMC의 독주죠. 한국형 모델이 뭡니까? 사회 경제 전반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대만은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반도체죠. TSMC 거기에 특화됐죠. 특정 산업의 쏠림 현상이에요. 특정한 대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 버리는 거죠.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이에요. 애플, 구글, 기술 기업과 일반 서비스 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빅테크 기업에 입사한 미국 대학 졸업자와 일반 기업에 들어간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격차도 엄청 심해요. 양극화가 무지막지하게 심각하죠. 미국에선 이른바 대압착 시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말까지 중산층들이 쫙 등장하고 진격에 전 세계를 향해서 진격하는 미국의 시대 대압착 시대죠. 무슨 뜻입니까? 소득 피라미드가 이렇게 길다가 중간층으로 딱 압착해서 허리가 볼록한 상태, 중산층이 짱짱한 상태를 미국 사람들은 참 화려했던 미국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부르면서 대압착 시대다, Great Comprehension 시대다 이야기죠. 1950년대 중산층이 두터웠던 시대가 끝나고 1980년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한국도 지금 이 대압착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들이 쫙 올라오던 응답하라 1988 1988년대 8년도로 대변되는 쌍팔년도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강남 개발의 시대, 전국에서 뭘 하든지 간에 모두가 잘 되고 경제 성장률 11%를 찍던 그 시대, 우리나라도 압착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양극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직무 및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 지리적 분절, 전통적 평등 구조에서 특정 섹터 주도형 불평등 구조, 그리고 기업 규모가 임금을 결정해버리는 계급적 구조 다 해당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대추구가 뭐예요?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대추구의 반대말이 뭐예요?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죠.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팀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지대추구 형상을 극복하고 지주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이 월세만, 땅에 대한 지대만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이 문제, 기득권이 새로운 산업 자본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는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그리고 기업도 기존 대기업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발전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칭찬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해 기술 진보에 의한 자연스러운 격차 외에 하청업체 가격 인하 강요 등 인위적인 격차 유발 요인이 한국의 노동시장, 기업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요, 대기업은요 엄청나게 높죠. 중소기업 노동 집약적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원하청 관계 속에서 대기업이 가져가서 그러느냐, 그건 해석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원하청 간의 불공정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가격 결정권이 대기업에 귀속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납품 단가는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노동시장 유연성에 이중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에 과보호가 있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말씀은 그냥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과소보호입니다. 쉽게 해결되고 사회적 안전망에 사각지대에 있고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이 중소기업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채용 부담 때문에 기업은 자동화하고 외주화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다시 감소하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또 없어진단 말이죠. 게다가 교육 시스템과 산업 수요도 미스매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 7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 현장은 어때요? 아니, 중숙련 근로자면 돼요. 그런데 구직자들은 다 화이트 칼라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갈 바에는 차라리 쉬겠다, 단기 구직 단념자들이 늘어나요. 그냥 청년들 쉬었다, 30만 명이 계속 넘고 있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문제, 이제 3차 노동시장이 생겼어요. 1차 노동시장 대기업, 과대보호. 2차 노동시장 과소보호 중소기업. 그런데 새로운 3차 노동시장입니다. 뭐예요? 플랫폼 노동자죠. 여기는 과소보호 수준이 아니라 과소소소소소보호예요. 보호 자체가 없어요. 기그워커들이죠. 고용 유연성은 보호받죠. 내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니까. 그러나 법적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산재 보상도 안 돼요. 고용보험도 없어요. 계약 종료에 대한 예측도 안 돼요. 그냥 내일 끝이면 끝인 겁니다. 기술 격차로 인해서 기업 간, 노동자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부 보조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디지털 전환, R&D 지원 강화, 생산성이 높아져야 이곳에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른바 연대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민노총에서 산업별 임금 교섭을 하자, 산별 교섭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대전제는 뭐냐? 독일이나 스웨덴은요, 해당되는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의 근로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접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용접공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용접공은 2억 받아요.
중소기업 용접공은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용접공은 연간 합산해봤자 3천만 원 받아요. 이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산별 교섭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대기업의 용접공이나 2억 받다가 어이구 지금 5천만 원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연봉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2억 안 받고 1억 5천 받을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상호간에 고통분담을 한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는 산별 교섭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참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대기업에만 인재가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인재가 가죠. 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일 직군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산별 교섭이나 직무급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숙련공들이 내 임금 인상을 뭐 깎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산별 교섭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임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 인상, 임금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5% 인상,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동결. 이런 결론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그건 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별교섭이나 직무급제는 이 문제가 이면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대임금, 직무급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나와요. 대기업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에 나서야 된다. 연구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총론에서는 다 동감하죠. 근데 막상 내 문제가 돼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2차 노동시장에 대한 안전망 있죠. 전국민 고용보험 이거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거기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병수당 좀 도입해야 된다. 우리 뭐 소상공인들도 어때요? 노란 우산 공제회 있잖아요. 많이 가입을 안 해서 문제지만 고용보험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실상 지금도 가입 가능한데 그 혜택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청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일부 금액을 기금으로 가입하도록 해주고, 마치 고용보험 회사도 부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입해주고,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프리랜서 공제회, 뭐 이름을 뭐로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게 해줘야 가입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기업들이 국가가 1차 심장, 이렇게 1차 시장만 뛰고 2차 심장, 이 중소기업이 괴사해버리면 결국 경제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더백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대안적으로 뭐 시민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방금 전 이야기들은. 그러나 경영자로서는요,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기까지는요, 외부 변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기업의 축소판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그냥 가져다가 하려다가 실패해요. 왜요? 맞지 않는 옷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언더백 기업의 생존 무기는 규모가 아니라 민첩성과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구조 악화, 고객 경험의 획일화, 이런 것을 피하고 우리만의 생존 문법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5개 이야기할 거예요. 1번, 고객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요. 대기업은 고객을 점유합니다. 지배해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객과 내가 어때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종합 솔루션을 줄 게 아니라 좁은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있어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하면 안 돼요. 그건 딴 데 가서 하시고요. 이거만큼은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좁게 들어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객과의 관계가 달라요. 규정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즉 우리는 이거다, 약관이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개별화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고객을 만났는데 규정상 안 됩니다, 이런 말은요 그냥 평생 하시면 안 됩니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할 거예요.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불공평할 정도의 특별한 대우가 팬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내가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100명의 열광적인 팬을 만들겠다, 그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조직 운영의 차별화도 중요해요. 대기업은요, 규정과 방침,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KPI가 중요해요. 언더백 기업은요,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형태의 언더백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KPI 대신에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되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비전하우스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보다는 케미스트리가 훨씬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랑 맞는 사람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어떤 사람이 맞다라는 걸 규정하셔야 된다고요. 문화에 대해서 규정하셔야 되고, 경영자와의 케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자는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반젤리스트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멈추고 경영자가 다 할 수도 없고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인재 육성의 차별화도 언더백 기업은 다릅니다. 돈이 아닌 성장을 거래해야 돼요. 돈 줄게 일하자 아니에요. 성장시켜줄 테니까 일하자 해야 돼요. 대기업만큼의 즉각적인 보상은 어렵더라도 고속 성장의 기회와 주도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나중에 창업할 때도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완성형 인재가 아니라 학습형 인재에게 투자하고 교육을 최고의 복지로 삼아줘야 됩니다.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속도전이잖아요. 피드백 해야 되잖아요. 집단지성 발현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AIR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많은 걸 아직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모여서 피드백하면서 발전해가는 것, 그거예요.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해서 사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구성원들에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된다고. 대기업은 효율성, 안정성, 표준화입니다. 방어자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가지고 공정성, 시스템과 통제, 스펙 중심, 완성형 인재를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수비자와 같아요. 그러나 언더백 기업은 공격자입니다. 공격해야 돼요. 게릴라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첩성, 유연성, 차별화가 중요하고 넓은 데 공격하면 다지죠. 그냥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뚫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챔피언이 돼야 되는 거고 고객을 바라볼 때에도 맞춤형이고 팬덤 마케팅 해야 됩니다. 조직 관리는 뭐예요? 시스템과 통제가 아니라 가치와 문화, 리더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 육성도 어때요? 학습형 파트너, 적합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가는 것이 언더백 기업이 대기업과의 이 1, 2차 노동시장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 이것저것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